애한죄, 외환죄는 방첩사령부가 하게 돼 있는데 계엄의 핵심 사령부였잖아요. 네. 도둑놈한테 도둑 수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큰 사건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징후가 있어요. 작년 8월 12일 날 김용현 경호처장을 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이제 계엄하겠다라고 경고를 시작을 했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서울이나 특히 경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의 꿈을 경기도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는 네.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거라고 세 해요. 가지요. 네, 누구가 뒷받침을 잘할 지자체장으로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누가 잘할 건가. 누가 잘 이끌어 갈 것인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도민들. 네, 이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지금 뭐 대법원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는 거 그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 내란재판부 요거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제 아마 경기지사 이야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 함께 해주실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경기도 전문가가 어디 있어? 의원님 너무 하시네. 경기도 전문가예요. 요새 그렇게 통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병주 의원 전문가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전문가 우리 다른 얘기를 그러면 좀 짧게 가죠. 네, 네. 워낙 또 그쪽이시니까 보니까. 그 1인 시위는 지금 대법원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대법원 앞에 할 때도 있고 내란 특검 앞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며칠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주차 하고. 4주차. 한 달째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오래 하셨다. 그 핵심은 하여튼 사법, 이건 이제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이거 이제 즉각 수사해야 된다. 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하고와 사법부, 법원행정처죠. 왜냐하면 12.3 내란의 밤에 사법부와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기 위한 회의로 보이거든요. 계엄이 일어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고 통제하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사법 권한을 넘기려고 했던 회의로 보이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일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초롱성 같아요. 아직 1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내란의 주불은 거기는 잡히지가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법 쿠데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싸우지만은 거리에서도 또 1인 시위를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종합 특검 2차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대 특검이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국수본으로 넘기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n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종합 특검을 다시 만들어서 종합 특검이요? 네, 그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를 거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진한 분야가 세 개 특검 다 있어요. 최병 특검도 실제 가장 핵심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이것이 실체가 안 밝혀졌고 내란은 또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고요. 특히 사법부 수사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연관성 수사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미진하게 된 이유는 사법부가 한 몸이고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막고 있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같은 거? 구속영장도 막고 내란 재판도 지연시키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도 정치적으로 낙마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법 쿠데타를 이어가는 거죠.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도 그러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뭐 법원 행정처 이런 데 이제 수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특검을 통해서 2차 특검을 가더라도 사법부가 여전히 그 상황이면 여전히 뭐 잘 안 무슨 영장 같은 것도 발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간다고요. 국민의 힘, 한 번으로 나락갈 뻔했어요. 국민들의 그 뜻으로 네, 그렇게. 국민의 뜻으로 네. 그 국민의 뜻으로 내란에 네. 동조하는 국민의힘 같은 데는 해상으로 가고 네. 사법부도 가고 좀 당황했네요. 네. 말이 참. 네, 한숨 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시죠. 네, 저도 그렇게 가야 당황했네. 된다. 네. 내란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네, 네. 됩니까? 내란 재판부 가기 전에 뭐 여쭤볼 게 있으셨던 것 아니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네, 네. 입건이 되었는데 공수처에 고소 고발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근데 사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입건이 되는 거지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있어요. 이것들을 네. 사건을 정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나. 네.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수사는 그 12.3 당시 사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 이거 역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사법부가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법부를 고스란히 계엄사령부에 바치려고 했는지 네. 또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했는지 또 지기현 재판부가 왜 날 그렇게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재판을 지연하는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란 재판부 요거는 어떻게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내란 전단 재판부를 가야 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해요. 네. 단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뭐 조금 위헌 소지 있죠. 같은 것들? 네, 왜냐하면 네. 이것이 그 재판부가 갔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혹시 저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는 위헌이라고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사소한 시비가 걸리다 보면은 내란 재판 자체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란 재판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사소한 시비도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 네.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의견이죠. 당내 일부 의견들은. 그래서 사실은 바로 어저께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는 하여튼 올릴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네네. 그럼 이제 뭐 통과하는데도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거고 네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년 초쯤에는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돼야죠. 최대한 빨리.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요. 네, 네. 당내에서도 뭐 큰 이견은 없고 그냥 위헌 소지 줄이자. 요게 이제 그렇죠. 핵심이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위헌 소지 시비가 걸리지 않게 네네. 순조롭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네. 방법은 지금 거의 다 나왔겠죠, 뭐. 네,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시비 거는 것이 두 개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후보 추천 어떻게 후보 하느냐. 추천하는 네.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네. 헌재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그쪽에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예, 빼든가 뭐 좀 조정하든가 그렇게 하면은 시비를 걸 게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위헌 소지 없이 빨리 처리해서 내년 뭐 1월 뭐 하여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출범을 시킨다. 네네. 예. 1심도 포함.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것도 2심부터 조금. 무조건 가는 거고. 네네. 1심은 갈지 안 갈지를 좀 더 네. 이제 네, 논의해 네.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군 내에서도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민간 재판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있는 거를 우리는 거의 못 보잖아요. 뭐 보도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어쨌든 우리 네.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그 분야인데 예. 내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국수본을 통해서 군의 거는 군으로 가요. 군으로 군사 재판으로 가는데 다시 또 간다. 아니 수사도 그렇고요. 수사권도 군으로 가는데 수사 문제가 그게 심각했어요. 뭔가 보통은 조사본부, 군사 경찰이 있는 조사본부로 가는데 내란죄와 외환죄는 방첩사로에서 하게 돼 있어요. 네. 원래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방첩사령부가 원래 간첩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한죄 외환죄는 방첩사령부가 하게 돼 있는데 그리양하면은 계엄의 핵심 사령부였잖아요. 그렇죠. 거리 간 큰일이잖아요. 도둑놈한테 도둑 수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라를 훔친 도둑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고
네. 했는데 다행스럽게 안규백 장관이 그 수사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다행이에요. 방첩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내 방첩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이양이 오면은 거기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는 네네네. 다소 안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또 찢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합특검이 꼭 가야 된다. 2차 종합특검이. 그러면 종합특검이 가면 이 네. 군 관련도 다 다 가죠. 종합특검으로 가는 거기서. 거예요. 지금 내란 그래요? 특검, 네네. 군 내 종합특검 내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아니고. 네, 네. 종합특검은 3가지 특검이 운용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 3개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만 네. 그리 넘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3대 특검 대응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제가 최혜병 특검 대응위원회에다가 내란 특검 대응위원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왜 종합특검이 필요한지 조만간에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군 관련해서 아직 그러면 더 해야 되는 수사는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너무 많죠. 사실은 군 수사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엄군이 투입된 부대, 투입된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 군의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이런 것들이 한 지역계엄 20개 이상 설치되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군 내에서도 사실은 무인기라든가 또는 그 심리전을 위해서 우리가 풍선을 보낸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발표로 봤을 땐 미진한 것 같아요. 네, 그 내한죄, 대상에서 외한죄. 네. 윤석열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당연하죠. 거예요. 네, 네. 근데 다, 이게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게 네. 막 이렇게 막 부패처럼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특정 사건이나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혹은 뭐 어디에서 편향성 같은 게 걱정돼서 검찰이 막 휩쓸릴까봐 잘 못할까봐 걱정되는 것들이 이제 딱 잡아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못한 애들 쭉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네. 그 수사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또 결과 잘 안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지혜를 모아야죠. 지혜를. 거기를 이제 3대 특검에서 일하던 수사관이나 네. 그런 관련자들을 좀 더 모은다든가. 네. 왜냐하면 또 새로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차후에 특검법이 발의될 때 좀 어떤 인원으로 하라든가 권고하고 또 좀 지혜를 모아서 전문가를 모아야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있죠. 네네네. 아무튼 네. 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방첩사가 아닌 네. 그래도 2차 특검을 무조건 가서 그렇죠. 이것들 가지고 네. 와야 한다고 군이 생각하시는 얘기하는 거군요. 것은 네. 2차 특검이 아니라 현재 끝났을 때 네. 민간의 것은 국수본으로 가는 거고 군은 국수본을 거쳐서 군으로 오면은 방첩사로 보내지 말고 이 우려를 계속 제가 제기했거든요. 방첩사에서 어떻게 내한 외환죄를 하느냐 조사본부로 보내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라 했는데 다행스럽게 안규백 장관이 네네. 특별수사단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합특검은 아직 법으로 안 됐잖아요. 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든 거죠. 네. 그 이제 경기지사 여쭤보기 전에 직전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그 통일교 네.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네. 뭐 반사람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관련 없으시죠? 저는 뭐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으시죠? 통일교 통자들 몰라요. 전- 통짜도 모르시고. 그때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치는 이미 한 지 5년이 됐죠. 지금 나온 문재인 2018년, 2022년 요 사이가 그때는 군이었죠. 18년, 19년은 네. 포스타였고요. 네. 전역하고 1년 있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 저는 통일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걱정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갔는데 뭐 나중에 뭐 릴스 나오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걱정. 그냥 또
좀 한번 경험이 있어서 아, 그래요. 저희가 이런 저는 경험들이 후원금도 없어요. 네. 어떤 특정인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이 그렇구나. 불특정 다수 분들이 네. 지지자분들이 많은 2만 원, 소액 5만 원, 10만 원 주로 이렇게 네. 받고 있어요.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 거죠? 지금 51만 한 8천. 부럽다, 아니 부러워. 우리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더 늦게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시작은 일찍 그래요? 했는데요. 아, 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네. 제가 구독자가 2위입니다. 아 1위가 그래요? 누구예요? 1위 정청래 대표 아. 2위고요. 네. 뭘로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신 거예요? 열심히 재미있게 끊임없이 아, 그래요. 네. 부럽다 진짜. 그래서 저희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빨리 50만 가야 되는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르만 얘기들은 한 150만 정도 되는지 알았죠. 왜냐하면 동접수가 너무 많더라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보시긴 봐도 구독은 구독을 안 안 해요. 눌러요. 근데 네, 오늘 네, 와서 이름들. 점검해 보니까 네. 49만 가까이 가는데 네. 빨리 50만 가야 아유, 되고 고맙습니다. 빨리 100만 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요? 뭔지 아세요? 김병주를 자주 부르는 거야. 50만 유튜브를. 우리 김병지 의원님도 자아가 너무 기대했었네. 그러네. 아니 제가 오마이TV가 100만 정도일 때 출연을 해서 4년 동안 네. 250만 이상을 키웠고요. 진짜요? 정말 50만이에요? 네, 백운기 TV 이런 데도 소형일 때 가서 키워주고 있고. 그래요? 네, 우리 또 국회의원들 멋있다. 2만 3만인 국회의원들 강유전, 서영교 이런 분들 제가 키워서 다들- 10만 이상 다 올렸어. 그래요? 와, 이거 파워 유튜버시네. 일단 오늘 저희 50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제 네. 제일 하고 싶으신 얘기 경기도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 전문가. 네. 왜 뭔가 경기도 전문가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실제 경기도 전문가죠. 일단 사는 것도 그 경기도의 한 가장 많은 지역을 살았어요. 동두천, 포천 이런 데. 중소의 시절에 저가 의정부, 파주 네. 대대장은 연천 전곡에서 소령 때는 동두천에서 연대장은 포천에서 아니, 지금은 너무 또 남양주. 반사생활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군인들은 네. 3년만 살아도 네. 그 지역에 30년 사신 분보다 지역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간첩 나타났을 때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정찰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지도 보면서 네. 하수도까지 다 공부해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KT의 단자함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지역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네. 많이 사니까 경기도를 가장 많이 고민했고요. 또 앞으로 이 분야는 요새는 경기도 하면 제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니까 경기도 전문가로 통해요. 눈이 오면 눈 오기 전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진짜로 징후가 있었잖아요. 예고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는 지자체장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날 저녁 6시에 눈 온다고 다 예고됐는데 네. 눈치 보고 군인 동원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군인들은 다 저는 징후에 민감해요. 네. 이번에 12.3 내란도 최초로 경험한다고 경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병주예요. 최초 작년 8월 12일 날 김용년 경호처장을 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네. 이제 계엄하겠다라고 제가 경고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디서 그 경고하셨어요? 그 방송에서도 했었고요. 네. 그래요? 그 전당대회 때 단상에서도 연설을 또 하고 김민석 총리보다 앞서서 제가 제일 먼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니까 하살이 엄청 맞은 거예요. 네. 음모론자 뭐 네.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국방위에 그 당시 김민석 총리 부성참 박선원한테 쫙 얘기를 했더니 다 동의하고 그럼 우리가 서울에 봄팀을 만들자 한 것이고요. 그다음 서울의 봄팀. 예, 그래 막자 하고 네네. 청문회 할 때 김용년 장관 청문회 때도 사실은 제가 김용년이가 저보다 2년 선배라서 제가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김용현 전 장관이 2년 선배예요. 제가 그 김용년이 2년 선배예요. 후배예요. 그러니까 후배인데 막 너무 청문회 때부터 다그치면 그럴 것 같아서 김민석 총리 옆에 앉아 내 옆자기였거든요. 빨리 이거 다짐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동안 징후에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요. 그동안 징후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저의 소신을 안 굽히고
비상계엄을 경고해서 사실은 막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럼 그때 좀 김용현 전 장관 뭐 이렇게 엎드려 뻗쳐도 좀 시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시켰죠. 그 막 다짐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김민석 시켜서도 받고 구승찬 박선언하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거구나. 그렇죠. 계속 그런데 그 경고가 결정적으로 막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하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공격했는가. 민주당 가반 의석 이상이니까 빨리 비상계엄 해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대로 했구나. 계엄법은 45년 동안 계엄을 안 해서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 머릿속에 없었는데 은연중에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론을 또 박근혜 탄핵 때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가반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부터 잡아들이는 것부터 한다. 보고령 위반으로. 그렇게 거기 디베이트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방송에서 제가 계담자로 음모론자로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은연중에 교육이 됐고 국민들도 되니까 비상계엄이 나는 순간에 2시간 이내 가반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네. 의원님이 추론하신 거예요? 아니면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징후가 있었죠. 그런 것들 보고 의원님 보실 때는 네. 이거는 지금 계엄 준비하는구나 이놈들이 네, 라고 네. 판단하시고 이제 네, 얘기하신 다 징후죠. 거구나. 왜냐하면은 큰 사건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징후가 네, 네, 있어요. 하인리 법칙 있잖아요. 1대 29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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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법칙. 큰 사고가 나려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와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있다 일어나듯이 네, 네. 계엄하려면 징후가 있었는데 그 전에 보십시오. 반국가 세력 8번이나 외쳐요. 예.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척결하겠다는 메시지를 2년 전부터 계속 내요. 그거를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계엄을 통해서지. 그런 것 플러스 계속 그런 징후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마 이런 그 어떤 시그널들을 보고 파악하는 이 능력은 행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죠. 제설 예고가 되고 징후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네. 그것도 올 처음이잖아요. 그럼 사전 연습까지 해야 돼요. 제설사를 어디 배치하고 그날 저가 6시 저는 남양주는 안전했습니까? 남양주 좀 문제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은 이럴 때는 직원들은 일찍 퇴근을 시켰어요. 그날은. 왜냐하면 6시부터 교통 막힐 때니까 일찍 퇴근하라 할 정도로 하고 당연히 사전에 제설차를 요소에 배치하고 리허설도 한번 하고 했으면 솔직히 5cm는 폭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몇십 센치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뭐 했어요? 그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없었죠. 또 네. 출장 가버리고 군부대는 한 50cm씩 쌓이죠마 한번 쌓이면 쌓여도 군부대는 50cm 쌓여도 24시간 길이 뚫리게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제설 작업이 아니라 작전이라 하면서 네, 그래서 맞아. 저는 행정가로서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요. 늘 징후를 보면서 사전에 조치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군 지휘관이 어찌 보면 네, 정부 행정과도 매우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같죠. 그렇죠. 오히려 더 훈련이 많이 되죠. 체계적으로. 그렇죠. 예. 사단과 군단만 해도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병원도 운영해야지. 네, 맞아요. 제가 군단장 때 식당만 330개요. 식당 운영하지. 병원 운영하지. 프랜차이즈. 어린이집도 운영해요. 그래요? 네, 어린이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전방에 간 군인 아파트 지역에 네네. 어린이집이 없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 기능을 법원도 운영하잖아요. 군대 법원도. 군법원도 있지. 네, 병원도 운영해요. 맞아. 병원까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예산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쓰면서 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훈련이 작은 제대부터 점점 커가잖아요.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는 네. 미군들까지 제가 지휘를 했잖아요. 네. 최첨단의 미국의 실제 행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근데 의원님 어쨌든 군에 평생을 계셨고 의원을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최고위원이 되시기도 했는데 왜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경기지사를 가신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더 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마음이 급해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이번에 꼭 사실은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졌고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서울이나
특히 경기가 뒷받침해 줘야 돼 지자체. 그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2년 동안은 이재명 의원 되시고 다른 상임위 가려는 거 제가 전화해서 무슨 소리냐. 국방위로 오셔야 된다. 국군 통수권자 안 하실 거냐 해서 국방위로 오시게 해서 2년 동안 국방 안보 계속 했고 그래요? 그 이후에 최고위원 돼서 전반적인 거를 같이 하면서 그 어려운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철학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잘 알죠. 그럼 같이 정치 공동체나 마찬가지니까 저 같은 사람이 뒷받침해줘야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경기도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작해 놓은 게 많은데 현재 발전을 못 시킨 게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꿈을 경기도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김동연 지사가 계시잖아요. 네네. 민주당 소속에. 네. 그분이 잘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분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하실 때 해놨던 거를 개성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미진한 분야가 많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번에 적합도 조사를 근데 했는데 경기지사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개요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적합도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숫자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현 지사고 아직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도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거의 했다고 봐야 하신 되잖아요. 줄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12월까지는 내란 척결이 중요하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뭐 수사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지금 있죠.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네,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조만간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도 최고위원 네. 내려놓고 이제 출마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 해서 세 분 정도가 지금 뭐 더 이렇게 많은데 후보들이 많은데 일단 최근에 저희가 많은데 많이 압축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분들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여러분 박정 의원님, 연태영 의원 뭐 또는 강덕구 이렇게 했는데 강덕구 의원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돌려치는 것 같고 또 박정 의원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좀 많이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군이 압축이 정리보다 압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뭐 추미애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에게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번은 매우 중요한 선거고 그래서 또 이재명 어찌 보면 경기도 전 지사의 쭉 여러 사업들을 내가 좀 가장 잘 이어받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설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당원이가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선택받기 어려울 것 아니요. 걱정돼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국민과 도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봐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가 그 시대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지자체. 내년 지자체 시즌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를 누구가 뒷받침을 잘할 지자체장으로서 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심판을 누가 잘할 건가 그 성격이 있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도 심판선거가 되는 거죠. 우리 그 국민의힘 심판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국민의힘 해산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에 저렇게 동조하는데 그다음 세 번째 경기도정을 누가 잘 이끌어 갈 것인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도민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제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 김병주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내란의 제압의 선봉장이었던 김병주가 지금 척결의 선봉장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하고는 제가 작년에 맞짱 터서 완전히 항복까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외쳐갖고 국회가 세워졌었는데 나중에 결국 사과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도정은 경기도의 전문가로서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경선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근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지 네, 뭐. 나오시면 또 저희가 똑같이 여쭤볼 아마 그 세 가지 기준이 시대 정신이고 그 세 가지 기준으로 그 경기도민들께서는 네.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이 세 가지 정신, 시대 정신이. 서울 시민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지방 선거에서도 그런 심판 이런 게 굉장히 성격이 또 강하게 나오는군요. 강하게 나오죠. 지방선거가 그래요. 사실은 선거는 다 심판성이 그럴 수 강합니다.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인 주장 경기도정을 잘 알고 또 심판에도 아주 능숙하고 능력을 보여줬고 또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람이 나다. 이제 요 말씀. 이 세 가지 시대 정신은 저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분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내년 시대 정신이 뭘까 했을 때 네.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당내에서는 이게 지금 뭐 당연히 당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토론을 통해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정청래 리더십이 좀 훼손됐다 뭐 등등 여러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안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네.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저는 일사불란하게 간다고 봐요. 그래요? 사실 과거 민주당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은 의견이 처음부터 일치되는 거는 없죠. 처음부터 일치되게 가는 경우는 공산당이나 독재국가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견이 네, 서로 네. 다른 것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정청래 대표가 맡아서 실 3대 특검법을 발의해서 3대 특검도 가고 있고 네. 개혁 법안들도 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표출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극우나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을 획책하는 거죠. 네, 우리 네, 네. 저쪽에 뭔가 갈등한다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의 제일 현안 뭐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일 핵심 처음 할 사업은 뭐예요? 제일 뭐부터 고쳐야 돼요? 핵심은 네. 그 먹고 사는 거죠. 거기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자족 도시. 네, 경기도는 대부분 베드타운처럼 돼 있거든요. 서울에 주로 일자리가 있고 네네네. 특히 경기 북부라든가 저런 지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어디에 되는데 만들어요? 전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경기도가 예를 들면 북부 쪽 같으면은 지금 되게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군사 분계선 밑에 보면 통선이 있어요. 민간인 통제선에 네. 거기 에너지 고속도를 까는 거죠. 에너지 고속도로. 예, 예. 태양광을 쫙 깔면은 에너지만 있으면은 산단이나 그 유치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거기는 깔기가 쉽거든요. 민간인 통제 지역이었으니까 쫙 깔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AI 클러스터라든가 네. 뭐 여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어디가 적합한가 하면은 미군 기지를 반납한 공여지 군부대가 떠난 군유지가 많아요. 그걸 그동안은 군에서 매각을 했어요. 지자체에. 네. 돈이 없으니 못 산 거야. 그래서 지금 폐부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것을 지자체 한 100년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 개발을 하면은 북부의 에너지가 되죠. 그럼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클러스터 뭐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남부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미 저희 머릿속에 환하게 다 있고요. 네네. 이쪽 예를 들어서 팔당댐 이쪽은 역사 생태공 기지로 만들면 되거든요. 대부분 저 동해안까지 여행 가잖아요. 네. 그 지역은 천년 자원이 보호돼 있고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 관광에 대한 어떤 역사 생태 기지로 만들면 되는 거고 남부는 또 벨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있죠. 자족 도시들을 경기도 이곳저곳에 이제 네. 만들겠다. 그게 네,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게 먹고사니즘의 네. 핵심이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앞으로도 또 다른 경기지사 분들도 후보들 네, 또 모셔보도록 모시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구독 100만 가려면은
50만 유튜브를 김병주를 아니 그러면 2등이시라고요? 네. 3등은 누구예요? 3등은 박선원 의원. 네. 확실히 이 이제 내란 그쪽이 사태에서 좀 강해졌네요. 네네. 네네. 박선원 네. 의원도 한번 조만간 모셔서 네. 네. 또 컨설팅 좀 받을까요?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빨리 50만 가야 되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예, 아이고, 제가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빨리 50만 갔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특히 군대에서는 정보 뭐 이런 게 진짜 정보 보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네. 쿠팡 사태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럼요. 네. 네.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아, 예, 광고 좀 보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주 네.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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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교원. 네. 아니 또 이렇게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기타 가전 제품들, 렌탈 제품들 비교하고 꼭 구매하시라는 거고요. 그 비교원에서 현금 최대 혜택 지금 108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무한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주변에 추천을 하시면 할수록 본인에게 그 상품권 혜택도 쌓이니까 장르한 여의도 꼭 전화하셔갖고, 그러니까 1670-2571 전화하셔서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많은 혜택들이 더 가고요. 또 친절한 상담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비교원에서 꼭 비교해보시고 가전제품도 사시고 서비스도 이용하시고 인터넷도 가입하시고 핸드폰도 개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정리력협회 윤선현 협회장님 모시고 정리 안 된 방송, 정리 안 된 여러분의 방구석, 그리고 정리 안 된 우리들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